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4년 반 만에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한 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긴축 통화정책 기조에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첫 소식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8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발표했습니다. 5.25에서 5.5%였던 미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낮춘 겁니다. This decision reflects our growing confidence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연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으로 긴급 금리 인하를 한 뒤 10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후 물가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 왔는데 4년 반 만에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일자리 증가가 둔화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지속적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2%포인트 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The turn from high rates to now a trend of cutting rates is going to start to undo some of the collateral damage that the high rates have caused. 연준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4.4%로 낮춰 연내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에 대한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 연속 금리를 연 3.5%로 묶어둔 한국은행은 다음 달 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 금리 인하, 팬데믹 이후 약 4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빅컷이라고 하죠. 이 단행한 배경,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네. 고용 시장의 불안이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 미 연준은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근데 물가 안정은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2%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요. 네. 완전 고용의 기준인 실업률 4.2%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상황이 그보다 더 높아지면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빅컷이라고 0.5%포인트 정책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긴축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연준에서는 연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이 더 될까요? 변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가장 큰 변수는 기준금리를 지금 예상과 다르게 빅컷으로 0.5%포인트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예.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유일한 변수입니다. 예. 그 근거는 지난달에 소매 판매죠. 8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상승을 해가지고요. 시장 전망치는 원래 0.2%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다시 상승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것 때문에 물가가 재상승할 것이 유일한 변수가 되는 것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다 낮췄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빅컷을 단행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도 이제 더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계속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다음 달 10일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보이세요? 예, 저는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요. 이번 11월 달에 동결이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지난 2월 이후 한국은행은 1년 7개월째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준금리를 연 3.5% 동결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명분으로 든 것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9조 3천억 원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죠. 8조 2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증가세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안정돼야만 기준금리 인하를 낮추겠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 그것이 10월 달에 좀 진정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당장은 9월 달에 금융당국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를 지켜보고 11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경제 성장 보면 금리 낮춰야 하고 뭐 가계부채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딜레마가 이어질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예, 저는 사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10월 달부터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요, 내수를 나타내는 민간 소비 지출,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다 이미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수 침체는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전년 동기 대비 2%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봤으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시점으로 보이고요. 가계부채랑 부동산 가격 상승세 같은 경우는 예. 금융당국에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죠. DSR 규제를 좀 확대 적용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재건축 촉진법을 빨리 통과를 시킴으로써 예. 서울의 핵심지에 재건축을 통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꺾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는 하루빨리 단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이제 예. 굉장히 주의 깊게 예.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될까 뭐 이런 것도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일단 두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요. 미 예. 국채금리 역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동이 돼서 한국의 국채금리도 하락을 예. 하고요. 예. 그러면 은행채,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 예금금리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국에도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면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해서 한국의 내수 침체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투자 자금들이 주식 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서 주식 시장으로도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도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 것은 긍정적인 효과지만요. 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B컷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대미 수출 비중이 상반기에 전체 수출에서 19%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수출품이 달러화로 표시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가지고 미국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서 3개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3개 법안 모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무제한 토론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충돌을 재개하는 모양새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앞서 이들 쟁점 3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 이후로 본회의를 미루며 법안 처리는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특검의 굴레를 벗고 즉각 민생 현안 논의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여당은 본회의 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이나 본회의 불참 등을 고려 중인데 당내 일각에선 무제한 토론 신중론도 나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에 토론 기회를 주면 관련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22일까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전남 곡성과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민주당을 향해서 조국혁신당은 호남을 독점한 기득권 정치라고 맞섰는데 양당이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건 이 지자체장 선거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모든 민주 세력이 소탐 대실하지 말고 단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민주 세력과 개인이 소탐 대실하지 않고 단합하여 정권 교체의 길을 확고히 하는 데 전력 집중할 때입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영역을 침범당한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호남에선 민주당이 일당 독점 정당이라며 독점보단 경쟁이 좋다고 맞받았습니다. 혁신당이 후보를 안 냈으면 좋겠다든지 후보를 주저앉혔으면 좋겠다는 듯이 그러한 그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당답지 못하고 두 당의 신경전이 격화한 건 이번 선거가 단순히 군수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패할 경우 호남 위기설이 현실화할 수 있는 데다 조국혁신당의 존재감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과 오선 박지원 의원 등은 추석 연휴 기간 지원 사격에 나섰고 조국 대표는 곡성에 상주하며 농사일을 돕는 등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곡성 군수 선거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영광 군수 후보를 물색 중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할 전망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지금부터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석 전에 처리를 하려 했죠. 이 쌍특검법, 또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이런 것들이 오늘 논의를 하겠다는 건 합니다만 어떤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예.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은 어떤 절차로 가는지를 잘 많이 보셨고 그렇죠.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만한 방법이 많지는 않다. 해봐야 필리버스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마저도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국민의힘보다는 정부, 대통령에게 있다.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제2요구권, 어떻게 보면 24번째 제2요구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의 일방적인 지금 이런
법안 통과들에 대해서 네네. 결국에는 제2요구권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제2요구권이 발동돼서 이미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2번이나 폐기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제2요구권이 발동됐을 때 이게 다시 재의결이 되려면 왜 출석 의원의 3분의 2나 동의해야 되는지를 민주당에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예. 네, 이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발동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애들을 장난하듯이 2번, 3번 또 거부하면 또 4번 하겠다. 아하. 이런 형태는 결국에는 민생을 돌볼 시간들을 빼앗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요,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집중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것도 그렇고 또 거부권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거부권이 이제 되돌이포 돌듯이 계속 될 건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특검 2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예. 전당대회 내내 한동훈 당 대표께서 본인께서 직접 국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예. 그래서 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 본인이 당내 설득이 지금 안 돼가지고 저희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발의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전에 최혜병 특검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는 어쨌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떤 의혹이 국민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추가 의혹이 보도가 된다는 소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가 또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 국민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지역 화폐법이야 어차피 뭐 저희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 시즌을 앞두고 양당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통과를 시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이 특검 전국 조성에 나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번 맞습니다. 20일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지금 공판이 있고요. 또 이제 30일에는 또 위증교 사건에 대해서 있어요. 결심 근데 공판. 네, 예. 결심 공판이 있는데 위증교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체포동의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판사가 네. 여기 상당히 소명된다라고까지 했던 건이고 굉장히 둘 다 단조롭습니다. 이 맞아요. 사건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만에 하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장의 정치적인 어떤 압박은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도덕성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예.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것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문 등에 의해서 지금 특검을 주장해서 안 되는 것이다. 네, 특검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지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성이나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될 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특검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주장하다 보니까 입맛에 따라 네, 이게 국민들께서도 볼 때도 특검이 정말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이제 지역 카페권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카페권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지역 카페의 발행 유통사 자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혹들도 있고요. 네네. 아직까지도. 네. 또 이게 지역 카페 같은 경우는 부정 유통을 감시하는 기능이 아직 없습니다. 예.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카페 깡 등 지금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네. 네,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명확한 수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결국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위증거사 관련 1심 선거가 10월이나 뭐 11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요,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도 사실 쉬쉬하고 있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냥 가긴 하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는 좀 있습니까? 저는 쉬쉬라는 분위기보다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1심, 2심,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까지를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예.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네네. 여야 의정협의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는 또 분리해서 또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 정국에 대해서는 서로가 또 치열하게 수비와 공격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도울 건 도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울 건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요. 민주당에서 또다시 이 계엄령 의혹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까지 듣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 의지에 쌓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계엄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여당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계엄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계적인 현실이 아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심리적 정권 교체, 계엄, 운운하며 자극적 발언만 쏟아냈습니다.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추석 마지막 날 이제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또다시 꺼내면서도 사실 어제요 구체적인 근거가 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전된 입장도 사실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엄이 언급을 또다시 언급하는 이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세요? 민주당이 참 콘텐츠가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인 성호라고 사람 3명이서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예. 민주당이 계엄도 만들고 김건희 여사 줄리도 만들고 예.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기기만 하면. 그리고 네. 특검거리가 아닌 것들을 특검을 만들고.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1심 판결이 1심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리적 법정 구속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이러한 것들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 이용할 시간 이런 것들 아이디어 짤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 제발 민생 걱정을 한 번 정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 계엄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적 계엄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전의 군부 시절이나 등을 회상케 해서 지금 이것도 결국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네. 이런 것들 그만해라. 국민들 갈라치기 그만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김민석 최고위원도 근거가 있다, 제시하겠다 하는데 그 제시를 지금 안 하고 있고 한다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서울의 봄팀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칭 서울의 봄이라는 팀. 저희 민주당이요. 예.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사라든지 본인이 나서서 증언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예.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내보일 정도의 어떤 확인과 검증 그리고 그분의 또 용기를 좀 북돋아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물을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육군 대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에 본인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김병주 의원의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에 대해서 본인이 좀 확인하는 예. 그런 작업을 서로 인물을 분리해서 하고 있고 예. 결국에는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이 계엄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고 예방성 차원이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부 고발자들이 더 용기를 낼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도 국민 앞에서 이런 큰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서울의 봄 팀에서 앞으로 충실히 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 작업을 미리 해서 네. 그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검증 작업이 불가능해요. 뭐라고 해도 계엄령은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계엄 같은 경우가 헌법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일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스스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태가 전쟁 또는 사변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질서를 혼돈시키고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이게 계엄령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계엄이라는 것을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할 것이냐. 민주당이 정말 하다 이젠 계엄까지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조국 혁신당하고 그 호남에서 벌어지는 그 군수 자리, 뭐 지자체장성 여기에서 좀 과열되는 양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중앙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호남에 내려가면은요 네네.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분위기가? 들어서 저희 곡성의 조상래 후보 같은 경우는요 예. 무소속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와 뭐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있어도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이고 이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곡성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영광 같은 경우도 저희 민주당의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 예. 현이의 경쟁은 저희가 치르겠지만 예. 저희가 뭐 어떤 당선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당선돼서 그 정도까지, 걱정을 안 하고 민주당이 당선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다.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여의도 밖의 잠룡들도 지금 기지개를 켜는 거 아니냐 이런 모양새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한동훈 대표가 써올린 이 지구당 부활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당의 부활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정치 신인과 뿔뿔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있어야 이게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릴 네. 수 있는 변화인데 오히려 원래 자리로 되돌리면서 예. 이게 정치 개혁이다. 네. 뭐 이건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도를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신 두 분 패널 모두 큰 꿈이 있으면 지구당 부활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지구당 부활 자체가 지구당이 원래 사라진 것 자체가 금권 선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네네. 지구당 자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당 부활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지금 현직 국회의원과 여기에 당협위원장 혹은 네. 민주당 말로 하면 지역위원장들의 불공정 경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음에 불구하고 지구당이 사라지면서 당협위원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 경쟁이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사실 이것이 논의될 때마다 국회를 통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자거든요. 당협위원장들은. 네. 그런데 다 경쟁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지구당을 부활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떠한 기능을 부활시킬 것이냐, 어떠한 병폐는 없앨 것이냐.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부활이냐 죽이느냐 이게 아니라 어떠한 기능들은 포함시켜서 다시 부활시켜야 될 것이고 어떠한 기능들은 여전히 부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로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예. 만약에 지구당 부활이 다시 논의된다면 지금 민주당 특히 뭐 국회의원 다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동의 없이 통과되지 않을 거거든요. 네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통과시켜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신인 정치인이 그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권 내에서 또 다른 잠룡 이야기 좀 해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의정 갈등 문제에서 여당이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좀 활동을 좀 자제하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까지 냈어요. 홍준표 시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홍준표 시장께서 어쨌든 간에 TK의 민심을 중앙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많이 전달을 받고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인기가 예. 과거와 같지 않고 또 대통령의 주요 어떤 지지 기반에서부터 좀 이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께서는 몸으로 감지했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무혐의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정서적으로 국민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께서 마포대교 또 자살 예방 순찰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지 김건희 여사를 선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정서적인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본인께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풀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여야 입장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공개 일정이 많고 여러 의료 단체를 만났다라는 얘기만 하지 저희가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진정성 있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5주차 임산부가 양수가 터지는 위급 상황이었지만 6시간 동안 병원 75곳의 거부 끝에 가까스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료 대란의 실상입니다. 자, 추석 연휴 걱정했던 사실 응급실 대란은 그건 사실 없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요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의료계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정부와 야당을 향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사실 그 여야 의정협의체 빨리 출범하는 것보다는 이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워낙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지금 대통령의 그 개혁 과제들 중에서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20-30년 넘게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전 이 개혁의 고삐가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만큼은 지금 우리가 당정이 하나 돼서 같은 소리를 내야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염원하셨던 의료 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여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한동훈 대표를 신상품에 비유하면서 신상품이 나오면 좀 신상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좀 시켜줘라 정부에. 근데 이게 신상품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정권 재창출은 재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지만 이 다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어떠한 선수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실패가 담보된다면 이길 수가 없다. 정권 빼앗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3대 개혁 과제 플러스 의료 개혁 등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로 장기적인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보고 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소통하는 관계 이건 밖에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소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민주당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정격 정치권에 들어온 이유가 대한민국에 오직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지금 와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께서 빨리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의료계와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북한이 또 우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들 풍선 일부가 서울 성북구 아파트 단지에 떨어져서 화단에 불이 나기도 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계속되는 이 우물풍선 도발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에 쓰레기 풍선 잔해가 걸려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닥 곳곳에도 종이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화단에는 풍선에 달려있던 기폭장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뒤편 수풀에는 이렇게 종이 조각이 군데군데 걸려 있고 나뭇가지는 이렇게 검게 그을렸습니다.
앞장 나무에 조금 뭐 불이 끄면 이제 조금 났다고. 그 폴리스 라인 같이 노란색으로 쳤더라고. 군인이 와서 수거해 간다 그러는데.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딴 풍선 도발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길에 가다도 그게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걱정이 많이 돼요. 북한이 자꾸 그러니까. 앞서 15일에도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풍선을 띄운 건 올해 들어 21번째. 군 당국은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접촉을 삼가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추석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이번 명절이 유독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정착한 청소년들인데요. 이젠 북한에서 겪었던 힘든 기억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꿈과 희망으로 채운 탈북 청소년들을 류태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녹두전도 함께 부쳐 먹습니다.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100여 명이 다니는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대부분 부모님 손을 잡고 탈북한 터라 친지들로 북적이는 명절을 보낼 순 없지만 학교 친구들이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다니다 보니까 좀 더 편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학교가 좀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많이 챙겨줘서 운동장에선 신발로 관역을 맞추는 게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대형 굴렁쇠로 이어달리기를 하며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관심사는 또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전정국 좋아합니다. 콘서트도 갈 수 있고 팬미팅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수해처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고향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엄청 걱정됐죠. 왜냐면 북한 저희가 살던 곳이어가지고 여기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위험하지 않는지 혹시 뭐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이. 새로운 곳에서 꿈을 키우는 탈북 청소년들이 또래 아이들처럼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합니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심우정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 처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이 본격 취임식인데 지난 16일에 일단은 먼저 출근을 한 상황입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첫 단추, 첫 스텝 굉장히 앞으로의 여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첫 번째 과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분이에요. 네네. 일단은 전임 검찰총장은 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받은 상황인데 어떤 처분을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요.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선 검찰의 판단도 그 범죄를 처벌할 만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대원칙이 죄형 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도 법에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제 불기소로 결정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최재형 목사인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아마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24일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오겠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법리적으로는
최재형 목사의 행위가 그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고요. 주거침입죄도 성립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도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련해서도 심 청장이 이제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수사지휘권 복권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3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동안 아직까지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물을 때마다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삼아왔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손모 씨에 대해 방조죄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지휘권이 회복되면 검찰총장으로서는 이 결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회피하는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어떤 중립성 또 수사의 신속성 차원에서 보면 수사지휘권 복권을 통해서 검찰의 중립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피고인이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심리를 이제 받게 됐는데 2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드물지만은 항소심 결론과 다른 그 결론을 대법원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걸 다시 무죄로 파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항소심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그 사건이 방조죄로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고등법원과 똑같은 결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꼭 이 고등법원 결정에 기속되거나 따를 그럴 100%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심 청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사위 특혜 채용 수사 역시 마무리해야 될 사건으로 남아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도 매듭 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좀 엮인 사건들이 앞으로의 처리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이제 거의 4년 가까이 검찰이 끌어온 사건입니다.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이제 급가속을 한 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로서는 사실 확보된 증거라든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당장 결론을 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대응 카드로 활용하려는 이런 의혹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가 하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신속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로 집중되고 있는데 별건의 별건으로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라든가 진술을 통해서 당장 필요하다면 처분을 하든지 할 것이지 이거를 수사를 계속 끄는 방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수사를 끌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적 민감한 사안들을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임 검찰총장이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야 한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제 심우정 총장이 임명된 게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원래 검찰총장은 임기 말이나 이렇게 대통령 임기 말이나 이럴 때 검찰총장이 되면 어려운 시점인데 심우정 총장의 임기가 대통령보다 먼저 끝나거든요. 하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한테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심우정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법대로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 심우정 총장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그리고 대통령실을 위해서나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검찰의 수장이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폭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전기가 잇따라 터져 100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점 위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파 위에는 폭발한 무전기 잔해가 놓여 있고 벽은 그을었습니다. 거리 곳곳엔 폭발 충격으로 전선이 드러나고 구덩이도 생겼습니다. 레바논 남부 시돈시 도심의 휴대폰 가게 등에서 무전기가 잇따라 폭발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전날 폭발로 숨진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에서도 무전기가 터졌습니다. 무선통신기 테러가 잇따르자 레바논 정부는 시민들에게 소지한 호출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أو يمرق أو يكون مارق مع الناس يعني كل شيء يعني شيء جديد يعني أول مرة بتصير هيك أحداث. 유엔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물품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حتى اللحظة الواضح أن يعني الأجهزة سواء البارحة البيجر أو الأجهزة اللاسلكية اليوم هي موجودة بيد وحدات إدارية ذات طابع لوجستي أو خدماتي. 헤즈볼라와 레바논, 이란 등은 폭발 공작의 유력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폭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18일 모스크바 북서쪽 380km에 위치한 러시아의 군용 창고를 드론으로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으로 미사일과 탄약이 대거 보관돼 있던 창고가 폭파됐다며 이 창고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공습은 창고에 큰 폭발과 화재를 일으켜 미 항공우주국이 소규모 지진을 감지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폐막했는데 우리 선수들 금메달 10개 등 40여 개 직종에서 메달을 따내며 기술 강국의 면모를 알렸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부채를 흔들며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들. 청소년 근로자의 직업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 2024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현장입니다. 72개국 1,381명의 기술인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등 43개 직종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Korea, congratulations! 특히 웹기술 직종에서는 우리나라가 4회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금메달은 저 혼자 해낸 것이 아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IT, 웹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선도 기술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쓸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고 지금 너무 떨립니다. 이제 현업에 가서 제 실력을 좀 뽐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 후배들에게도 또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열린 폐막식에는 18년째 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한민국은 종합 점수 232점으로 240점을 획득한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대회는 오는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1,000명 한복 입기 대회가 어제 경복궁에서 열렸는데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한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에 모였는데요. 이 한복 입기 행사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한복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이번 명절은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는데 더위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명절 마지막 날을 즐겼습니다. 네, 한복 입은 사람들의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최근 다양한 한복 관련 행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한복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데요. 최근 덕수궁 일대에서 한복 곱게 입기 체험 행사가 열리기도 했고 4대 궁과 종묘에서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 이야기 사진 공모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 아침입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서울은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발효되며 이례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제주와 전남은 오늘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33도, 대전과 대구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며 늦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난 후 음식들이 많이 남는데요. 남은 음식들을 보관할 때 혹시 랩에 씌워 보관하시나요? 랩에 씌워 보관할 때는 음식의 종류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 성분이 많은 갈비나 수육, 전같이 기름진 음식은 랩에 닿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가정용 랩에는 랩을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가 들어있는데 기름기가 많고 뜨거운 식품에 직접 닿으면 녹기 때문입니다. 닿지만 않으면 괜찮으니 오목한 그릇에 음식을 넣고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약간의 틈을 남겨서 랩을 씌우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